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디텔입니다. 아. 네, 저 허당닥터 태호 씨가 홍해걸입니다. 허당이고 제가 없애잖아요. 네, 이 지금 벌써부터 시끄럽네요. 집사람 옆에 와서. 허당닥터 홍해걸, 옵세닥터 여에스터. 저 원래 6출을 안 나오기로 했는데 저 왜 불렀어요? 네, 그 집사람이 안 나오니까 에? 도무지 사람들이 안 들어와. 예, 열화와 같은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네. 저희 블루스카이는 1등 대기 중인 거 알았어요. 좀 조용히 좀 해, 에스터. 네네네. 좀 말 좀. 그래서 이제 봐요, 얼썸님이 제가 없으면 재미없대잖아요. 동국꼬봉님도 제가 필요하대잖아요. 야. 오늘 저 게스트 맞아요. 제 게스트. 네. 핑크 리본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오늘도 퀴즈 2개 있거든요. 미리미리 예습하시고요. 오늘 유방암 관련된 인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핑크 리본을 갖고 이제 들어오시려고 준비하시니까 이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님 저 퇴장 안 하고 여기 있을게요. 저도 유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저 안 가요, 안 가요. 네. 정말 산만해 에스터. 예. 자, 이제 자유 주제로 라이브 채팅 양기빈님이 저 안 나오면 재미없대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저희가 늘 공지해드린 대로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 뭐 예방부터 최신 치료, 잘못된 오해, 뭐 뭐든 물어보세요. 네, 아마도 유방암과 관련해서는 뭐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 모실게요. 김성원 선생님. 어느 병원인지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오시면 돼요. 오시면 얘기해. 자,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선생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우리 어제부터 새로 출근한 조연출 왕자용님 맞죠? 네, 땡겨요. 자, 우리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네,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우리 김성원 선생님은 이제 좀 있어봐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대학에서 일로 옮기신 지가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됐죠. 그러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유방센터 책임 교수님이셨어요. 네, 맞죠? 분당 서울대병원을 세계적인 유방암 센터로 키우시는 분이에요. 더운데 겉옷 벗으셔도 된다는데요. 네, 참고 그러니까 계시겠대요. 네. 교수님을 하시고 그러다 뜻한 바 계셔서 지금 현직은 그 대림 성모병원의 원장님으로 오셨어요. 그 아버님의 가업을 몇 년 된 병원이죠? 47년 됐습니다. 같은 곳에 아니 47년 그 된 유명한 대림 성모병원요? 거기 아드님이셨어요? 아드님이시더라고요. 금수저요. 금수저시네요. 엄청 몇째세요? 제 막내입니다. 막내? 아니요,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인데 막내. 위로 다 누님. 누님. 귀 눌러 사셨겠구나. 그런데 저까지 옆에 있어서. 선생님 몇 학번이시죠? 저 89학번. 저 84학번이에요. 제가 누님. 에스터 원래 저 촌 사람이 나이 많은 걸로 막 기세 부리고 자랑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나이 많은 게 자랑해. 자, 그래서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요. 특히 선생님은 그 유전성 유방암 이쪽으로 연구도 엄청 많이 하셔. 네, 그게 제일 궁금했던 분야입니다. 그죠? 유전성 유방암. 제가 저기 한 2, 3분 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거만하게 본인을 좀 자랑하면서 겸손하면 안 돼요. 거만 모드. 나 뭐 이런 의사야. 하고 우리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오늘 한번 오늘 선생님 거만 모드. 최대한 거만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찌찌 박사 김성원입니다. 예? 네. 찌찌 박사는 좀 오해 소지가 있긴 하지만 제 딸이 어렸을 때 한 6살쯤에 붙여준 제 닉네임이고요. 그 이후로 사실 아빠가 찌찌 박사라는 거 여자의 그런 좀 은밀한 부분을 전공한다는 게 굉장히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찌찌 박사라고 불렀던 거를 제가 지금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2015년까지 근무를 했고 지금 2년 반째 지금 이제 대림 성모병원으로 옮겼고요. 저는 그 안젤리나 졸리로 유명했던 유전성 유방암이 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한국에서 유전성 유방암 연구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정도 약해요. 더 세게 해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이끌었다는 건데요. 해구 씨, 자꾸 선생님 저기 힘들게 왜 그러세요? 유전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한국인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데이터를 만들려고 유방암학회 회원들 100여 명이 모여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총괄 책임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쑥스럽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고마워요. 아니 근데 뭐 연구만 하면 뭐예요? 수술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해구 씨, 선생님 돌려놓고 왜 그러세요? 저기 이동건보다 홍해걸이라는 님 볼륨 올려달래요.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연구도 많이 하셨고 당연히 그 뭐 수술도 이렇게 좀
경험 많으시다는 걸 좀 자랑 좀 해보세요. 뭐 사실 수술은 뭐 외과 의사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라서 예. 뭐 자랑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3천여 명 정도의 환자분을 수술을 여태까지는 했고요. 예. 아니 3천여 명을 수술했다고요? 네네네. 와, 3천 많이 하셨네. 이외에는 잘 세지는 않았고요. 예. 왜냐하면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이제 의사들은 다 잘하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쌤 그렇게 네. 말씀하셔서 겸손하시대요. 쌤 남자 유방암 걸리죠? 네. 지난번에 그 남자분 조정석 씨가 예, 분장했던 그 남성 유방암이 걸리죠. 1년에 한 100명 정도 100명이요? 남자가 유방암이 남자도 걸립니다. 있구나. 그렇구나. 네. 근데 선생님 왜 잘 나가던 그 서울대 병원 교수직에서 그 지금 물론 아버님의 가업을 잇긴 네. 했지만 대림 성모병원으로 옮겨오셨잖아요. 거기서 꿈이 뭐예요, 선생님은? 유방암이야말로 아주 큰 규모가 필요 없는 좀 작은 규모의 부티크 같은 그런 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병원이고요. 그래서 유방암에 특화된 병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해서.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사실은 대학병원 가면 특히 뭐 저희 모교 조금 흉봐서 좀 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전문 분야를 저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네. 나오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결혼 안 한 예, 43세 좋은 언니가 항암 치료 후 배 주사 맞는데 폐경 유도 주사래요. 네네네. 아마 뭐 네. 유방암이나 그렇죠. 난소 네. 쪽인 것 같은데 네. 이분 아마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 게 유방암에 나쁜가? 결혼을 안 하는 건 사실 상관은 없고요. 아이를 안 낳는 게 유방암의 어떤 위험 인자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꼭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이를 안 낳게 되면 결국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아이를 많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10명을 낳게 되면 적어도 10년은 생리를 안 하게 되죠.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그럼 혹시 폐경이 늦게 오는 여성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 초경이 일찍 하는 여성도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뭐 높다. 초경 일찍이면 요즘 저희 때는 거의 다 중학생 때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13살, 때. 12살이 초경 평균 연령입니다. 네. 그러면은 유방암 위험이 높은 초경 연령은 12살 이전 네, 정도 되나요? 맞습니다. 폐경은 폐경은 55세 이후. 55세 이후 만으로 얘기하시는 네, 거죠. 만으로.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이를 그렇죠. 안 낳으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불리하다라는 것이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 그래도 네. 요즘 결혼 안 한 여성분들도 많은데 아예 안 낳는 여성분들 많은데 네. 그래도 뭔가 노력하면은 위험 요인 줄일 수 있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게 또 비만입니다. 비만. 아이고. 특히 폐경이 된 여성에서의 비만이 유방암의 위험을 굉장히 높이는 걸로 돼 있고요. 예. 또 우리가 먹는 식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 예. 술, 술, 역시 술. 유방암의 위험 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똑같은 몸무게라 하더라도 예. 똑같이 50kg라 하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여성이 좀 더 유방암에 덜 걸리는 걸로 알고 걸린다고요. 있습니다. 이동건보다 홍해 걸림이요. 쌤 신세대래요. 결혼해야 아이 낳는 거 왜 아니라고. 이동건하고 저를 비교하래? 저는 되게 이상한 분이네. 그게 아니라 혜건 씨가 지난번에 이동건 씨가 우리하고 같은 아파트 산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근데 상관이 제가 이동건 씨 보고 눈이 휙 돌아가니까 지금 저를 그 혜건 씨 선생님,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질문을 해야 돼, 스톱.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예, 남자가 예, 여유증에 관한 질문이 많은데요. 예. 요즘 이제 남자분들이 가슴이 나오는 그러게, 여유증, 그런 네. 여유증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사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비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피하 지방이군요. 그렇죠. 이게 피하 지방이죠. 실제로 유방 조직이 아니고. 예. 근데 실제로 유방 조직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유증이 유방암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이고, 예. 사실이구나. 예. 있어서 예. 여유증이 유방암의 위험 인자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여유증이 있다고 전부 다 유방암에 걸리는 건 또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베토디님이 쌤 개인적으로 쌤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쌤은 일주일에 술 몇 잔 드세요? 저요? 네. 왜 그런 한 잔도 먹지 않습니다. 정말 쌤 네. 술 안 드세요? 네. 쌤 성격 나쁘세요? 나중에 그래요. 쌤 정말 술 한 잔도 안 드세요? 자주 먹습니다. 아, 진짜. 술 좋아하세요? 외국인 자주 먹습니다. 술 네. 많이 드신대요. 네. 운동은 하세요? 운동 요즘 일주일에 3번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 허리 둘레는 몇 인치세요? 몇 인치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예. 최근 2인치가 줄었습니다. 줄어드셨나요? 또 질문이 그래요? 많은데, 자, 지금 보면은 유방의 크기가 유방암과 관련이 있어. SD 면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유방의 네, 크기하고 네. 유방암은? 유방의 크기와 유방암 관련이 없고요. 예. 유방이 큰데 비만하지 않은 여성이 예.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조금 높다라는 연구가 한 가지가 있긴 해요.
날씬한데 유방이 여성? 크면. 왜냐면 유방 조직이 많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전 너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유방과 사이즈와 유방암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유방이 크다고 해서 유방암에 더 걸린다는 걱정보다는 대부분 가슴이 없는 여성이 난 절대 유방암에 안 걸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가슴의 크기가 작아도 유방암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런 오해를 안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선 섬유선종은 꼭 제거해야 하나요? 레베카 투님이 질문하셨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섬유선종이 유방암으로 바뀔 가능성은 1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정도밖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조직 검사에서 섬유선종으로 확증된 경우에는 그게 유방암으로 바뀔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요. 하지만 어떤 사이즈나 모양을 봐서 혹은 뭐 6개월 만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크기가 1cm가 3cm가 됐다. 3cm가 5cm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의과대학 때 보면 다른 장기 부위는 양성 종양이 악성 종양의 위험 요인은 아닌데 제가 배울 때는 유방만은 양성 종양이 악성 종양 예를 들어 섬유선종이 있으면 그래도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위험이 있다고. 위험을 2배 정도 높이는 걸로. 2배 정도 높이는 걸로요. 조직 검사를 했던 여성 역시 2~3배 정도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근데 이제 그래도 절대 수치로는 1000에서 10,000명 정도다. 그렇죠. 그 섬유선종이 진단됐을 때 그게 유방암으로 바뀔 가능성은 1000분의 1.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잘 때 브래지어 입고 자도 되는지. 네, 입고 자셔도 되고 풀고 자셔도 됩니다. 그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일부 그 책이 하나 있었어요. 브레이저가 유방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브레이저를 벗고 다녀라라고 그렇게 나왔던 책이 있는데 사실 그 책 한 권에서만 그렇게 나왔고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브레이저의 착용과 유방암은 관련이 없다. 오케이. 보통 한국 여성들은 검사하면 치밀 유방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치밀 유방 자체가 유방암의 위험 요인은 아닌가요? 위험 요인이 맞고요. 치밀 유방이 극도의 치밀 유방은 치밀하지 않은 유방에 비해서 유방암의 위험이 4배쯤 높습니다. 4배면 4배요? 400%인데. 근데 치밀 유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방 조직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지방으로 바뀌게 되면 엑스레이에서 검정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치밀 유방은 엑스레이에서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죠. 쉽게 해서 안개가 껴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안개 낀 유방. 혹이 있더라도 안개에 가려서 혹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치밀도가 높은 사람들은 초음파를 통해서 보조적으로 유방 검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막 눌러서 아프게 하는 유방 엑스천 촬영 외에 유방 초음파를 치밀 유방이 있으면 주로 하라는 얘기시죠? 선생님 오래전의 질문이었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셨대요. 그런데 3중 음성 진단을 받았다는데 뭘 조심해야 하나? 좀 난처한 질문이에요. 3중 음성이라고 하면 호르몬 수용체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음성이면서 유방암을 자라게 하는 허투 유전자가 음성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허투 이 세 가지가 음성인 거를 3중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재발을 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사실 항암 치료 이외에는 특별히 호르몬 치료나 뭐 허세팅 같은 그런 표적 치료도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후도 상당히 나쁜 걸로 돼 있고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다른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3중 음성 유방암은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 이후에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겠고요. 할 일은 있죠. 열심히 운동하고 체중 찌지 않도록 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까 말씀한 위험 요인 줄이고. 그렇죠. 위험 요인 줄이고. 우리 한마누님이 여성 운동의 캐치프라이즈로 브래지어 미착용 많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맘모톰으로 종양을 제거하셨대요. 선생님 왜 한동안 맘모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재검 결과로 이게 멍울이 발견됐는데 아마 세로라는 게 아래 위로 동그란 멍울인가 봐요. 옆으로 동그란 멍울보다 아래 위로 긴 게 좀 더 위험해 보이는 위험하는데 그래서 이게 세로로 돼 있는 멍울은 가로로 길어서 제거 안 해도 된다고 아마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저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로 세로. 이게 가로로 긴 게 양성일 가능성이 좀 많고 이렇게 위아래로 긴 거. 높이가 높은 게 유방암일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돼 있죠. 혹이 이거보다는 이렇게 생긴 게 좀 유방암을 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혹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조직 검사 없이 무조건 맘모톰부터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 질문이 에스테이 며느리 내린 분들이 유방 검사 몇 살부터 하는 게 좋은지 구태여 막 아픈 엑스차 촬영 말고 초음파만 하면 안 되는지 그거 물어보시네요. 유방암 검진은 40세부터 시작해서 좀 설명 좀 듣지 않나요? 유방암 검진은 40세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고요. 초음파는 사실 유방암 검진의 1차적인 검진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엄청나게 아픈 그 유방
촬영, X선 촬영, 맘모그램이라고 부르는 그 X선 촬영이 유방암 검진의 1차 검진 방법이고 40살부터 1년에 한 번씩 1, 2년에 한 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원칙이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유소견이 있다든지 혹은 치밀 유방 소견이 있다면 유방 초음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유방 초음파가 비싸니까 더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1차적으로는 유방 X선 촬영. 그게 역시 중요하네요. 그래서 호주님 혹시 호주에서 연락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유방암인데 39살에 지금 59이신데 유전성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똑바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39. 그러니까 어머니가 39에 걸렸고 유방암에 네. 본인은 지금 59세인데 네. 유전성이냐. 39세의 유방암이 걸리신 여성 가족력이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유전성일 가능성은 약 8%에서 9% 정도 됩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퍼센트를 어떻게 외우세요? 뭐 맨날 이거만 하니까. 쌤도 저하고 똑같이 없애구나 없애. 네. 강박증 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유전성일 높네요,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 8, 9% 정도라고. 8%가 왜 안 높아요? 선생님 높죠. 보통 이제 그래도 10% 정도가 넘게 되면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40세 이하의, 그러니까 40세 이전에 발생한 유방암의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브라카 유전자, 네, 브라카 유전자. 안젤리나 졸리. 네. 우리 안젤리나 졸리 사진 없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있네. 네, 그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죠. 브라카의 유전자 때문에 아니, 유방 근데 절제 미리 했잖아요. 선생님 근데 만일 안젤리나 졸리처럼 저렇게 뭐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선생님 병원에 오면 선생님도 환자분에게 멀쩡한 유방인데 나중에 암 생길 테니까 자릅시다 이렇게 권유할 거예요? 권유하지는 않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죠. 오. 예,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 습관을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술, 담배 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생활 습관의 변화를 1차적으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 열심히 검사해라. 일반적으로 40살부터 검사를 하는데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 25살부터 25살부터 일찍 검사를 해야 되고 엑스레이하고 엑스레이는 30살부터 30살부터 25살부터는 MRI를 해야 됩니다. MRI예요. 네. MRI가 현존하는 유방 검사 중에 가장 민감한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사. 유방 MRI는 얼마예요, 비용은? 그게 문제인데 아직까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아니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도 보험이 되지 않고요. 현재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런 걸 안 배웠는데 요즘 유방도 MRI를 찍나 봐요? 예, 유방 MRI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뭐 2000년대 초반, 95년도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브라카 유전자가 발견된 게 몇 년도에 발견된 줄 아세요? 저희 의과대학 적어도 때부터 10년 넘지 않았나요? 94년도에 1번이 발견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맞아요. 예. 그때 학교 다니고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전 졸업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배우셨죠. 안 배웠죠. 예. 저는 근데 브라카 잘 아는데 저 레지던트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그때는 그렇구나. 그래도 선생님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처럼 저렇게 유전적으로 있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가족이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유방을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아시다시피 어머니도 유방암, 할머니가 난소암, 이모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렇죠.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주위의 가족들 중에 3명, 4명이 유방암, 난소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방암이 진단되면 너무 기뻐하는 여성들도 있대요. 빨리 드디어 생길 게 생겼구나. 울고 싶은데 뺨 맞았다. 평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80%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루 1년 검사하는 게 얼마나 불안할까요? 차라리 걸리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심리적인 불안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그죠? 가족력 알아보고 또 환자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고 전문가가 결정해 주시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해보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우리 한국 여성들인데. 사실 전혀 유방암이 걸리지 않은 여성이 양쪽을 다 예방적으로 절제한 케이스는 우리나라에 사실 손꼽을 정도로 많지 않은 거죠. 드뭅니다. 하지만 한쪽 유방암에 걸렸는데 반대편을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 5년, 3, 4년 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많아졌구나. 네. 한쪽에 생겼으면 다른 데 생길 가능성이? 사실 반대편에 걸릴 위험이 평생 50%가 넘거든요. 50%면 높네요.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난소. 사실 유방을 예방적으로 절제한다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 그래요. 근데 난소는 절제하면 사망률이 반으로 뚝 줄어듭니다. 우와, 난소를 절제하면 유방암 난소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렇죠. 두 개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문제는 일찍 폐경이 돼가지고 노화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폐경될 나이까지 50세까지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죠. 여성 호르몬을 먹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은 높이지 않으면서 그 위험들은 사망률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난소의 여성 호르몬이 내가 인위적으로 먹는 호르몬보다 더 유방암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더 농도가 높기 때문에. 먹는 호르몬은 저용량으로. 최저로 먹기 저용량으로. 그렇습니다. 네. 유방의 분비물 질문이 많아요. 올드미스님 뭐 유방 분비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속도가 빠르죠. 네. 유방의 분비물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유방의 분비물 굉장히 여러 종류의 분비물이 있는데 중요한 게 색깔입니다. 우윳빛 분비물, 그다음에 맑은색 분비물, 양쪽 유방에서 다 나오는 분비물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우유, 맑은색, 양쪽 괜찮고 감기약 먹고 나왔다는 분이 있는데 보통 위장약 먹고 많이 나오죠. 위장약. 우윳빛 분비물이 많이 나오죠. 그럼 괜찮은 거죠. 괜찮은 약 끊으면 좋아지고. 그렇죠. 문제가 있는 분비물은 피가 섞인 분비물. 피. 그리고 노란색 분비물. 노란색. 약간 콧물 같은 거? 더 진한 거? 고름 같은 거? 콧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인 경우가 많고요. 좀 더 맑은 노란색. 맑은 노란색. 약간 기름 같은 같은 거. 그런 느낌. 그런 것들. 특히 양쪽이 아니고 한 군데서 나올 경우에. 아이고, 좌우 어느 한쪽. 그때가 사실 위험한 분비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피 섞인 거, 맑은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 오케이. 선생님 어떤 분은 간 이식처럼 유방도 이식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언제나 보죠. 남의 유방을 이식했다는 얘기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본인의 뱃살이나 다른 부위의 살을 이용해서 유방을 성형 재건해주는 수술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배에 있는 지방 뽑아서 유방에 넣어주는 거. 지방과 근육까지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머머, 스무송님 의사신가 보다. 돈페리돈 위장약 먹고 유방에 분비물 있는 분들 가끔 잘난 척 하시기는 아시면서 물어보자. 저 다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스무송님 아는 척. 창모님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네, 난소 이건 또 난소한테 연관.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간의 연관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자 폐경기 호르몬 요법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우리 엄마들. 좀 이따 모유수 얘기해드릴게요, 이쁜 동동님. 유방암과 관련성 선생님 어떻게 폐경기 생각하세요? 여성 호르몬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험은 아니고요. 5년 이상 일단 먹어야 의미 있는 상승이 있고 5년 먹게 되면 한 1.5배 정도 증가합니다. 1.5배 정도. 작은 차이가 아닌데. 그렇죠. 10년을 먹게 되면 한 2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먹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에 문제인 거지 짧게 2, 3년 정도 폐경기 증상이 아주 심할 때 먹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폐경기 호르몬 안 먹으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이 계세요. 심각한 그런 폐경기 그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뭐 유방암 위험 좀 올리더라도 먹어야죠. 그럼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고요. 저 요즘 갱년기 피크거든요. 너무 더워요. 그럴 때는 저용량요법 쓰면 되죠. 오케이, 우리 모유수유하면 유방암 위험을 낮출 수 있냐? 3년 하셨댔는데요. 진짜 오래 하셨다. 박수 쳐드려야겠네 정말. 그렇게. 맞고요. 근데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1년 이상. 1년 반. 또 18개월로 늘었어요. 옛날에 1년이라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효과가 좋은데 뭐 6개월이나 3개월 혹은 초유 먹인 것 갖고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1년 넘게라고 했는데 18개월요. 네, 유방 확대 수술과 유방암 관련이 있습니까? 콜라님.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러면 유방 확대 수술을 하면 이렇게 백 같은 걸 넣잖아요. 그러면 진단할 때 조금 어려움 있지 않아요? 진단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 그 아픈 유방 촬영을 남들은 4장을 하는데 확대수를 하면 8장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8장이요? 8장? 임플란트를 그대로 놓고 찍는 사진을 4장 찍고 임플란트를 뒤로 밀고 가슴을 당겨서 찍는 사진을 또 4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럼 엄청 아프죠. 그래서 좀 그게 근데 가끔 터지는 경우도 터지는 경우는
물론 이제 약해서 터지는 경우는 있지만 눌러서 터지는 경우는 없고 조금 뭐 1.5톤 정도는 견딘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라이언 하네 킴님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를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조언하시나요? 저는 되도록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일을 하고 계셨다면 빨리 일을 시작하시고 만약에 뭐 집안에서 가정일을 하셨다면 빨리 가정일을 하시고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한 가지 음식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유방암에 좋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뿌리가 좋다더라. 그 뿌리 무슨 채소를 갈아서 뭐 어떻게 먹는 게 좋다더라. 그 방송이 좀 그렇죠. 잘못됐죠. 그런 것들이 또 그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런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한 가지를 쫓다기보다는 골고루 맛있게 드시는 게. 근데 문제는 할머님이시니까 꽤 연세가 있으신데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드신다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거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입맛을 좀 좋게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맛을 좀 좋게 하는 그런 약을 처방 받으시면 어떤 약인가요? 그게 프로제스테론 유사의 물질인데 그것을 메게이스라는 약인데 그 약을 먹게 되면 메게이스요? 메게이스 MEGAC입니다. 메게이스라는 MEGAC 써주세요. MEGAC를 먹게 되면 처방약이고요. 처방약이죠, 당연히. 보험 비보험은 잘 모르시죠? 아마 보험이 되죠. 보험 되나요? 암 환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이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그걸 먹으면 어머님이 조금 입맛이 생기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고농도의 칼로리로 되어 있는 그런 음료가 있죠. 영양 음료. 그렇죠. 캔에 들어있는 그런 그걸 거. 먹게 되면 100cc만 먹더라도 영양 흡수가 300, 4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가 흡수되니까 아예 못 드시는 경우에는 그런 씹어서 음식을 먹는 게 힘드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액상 영양제나 이런 거 좀 드시면 좋고 메게이스라고 처방 받으면 입맛 좀 돋는다고 하니까 메게이스 처방 받아보세요. 민준호님이 말씀 너무 잘하신대요. 감사합니다. 제 친구, 제 후배 같은데요, 민준호. 아 그래요? 동원하신 거 아니죠? 어떡해요? 또 병원 사람들이 동원된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질문 받고 유방암 우리 저 대림성모병원 대림동에 있잖아요. 가업을 물려받아서 이제 유방 전문 병원으로 이제 크게 키우겠다는 그런. 꿈이 계신 분이고 우리 김성원 선생님 너무 지금 감사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질문도 질문인데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준비한 게 좀 있잖아요. 슬라이드 중에 몇 개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상품 나가는 퀴즈 있죠. 네네. 퀴즈도 해야 돼. 퀴즈. 퀴즈 뭐가 있나요? 지금 퀴즈 띄우세요. 네. 유방암 1기의 종양 크기는 몇 센티미터일까 이하일까? 선생님 이제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질문 맞아요. 제가 그냥 고르기는 했는데. 그 중요한 질문 맞으세요. 질문 바꾸셔도 족보라고 할 수 있죠. 족보. 오케이. 유방암 1기는 유방암 혹이 크기가 얼마 이하일 때. 하나, 둘, 셋. 선물은 뭐 있지? 아무튼 뭐 종합 드릴게요. 비타민제. 오늘 선생님 선물로 준비 못 해오셔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어머, 다 나왔다. 우와, KARD 창모 2513 뭐 1.25 뭐예요, 선생님? 정답은 2cm입니다. 2cm. 창모님도 맞추셨네요. KARD 창모님. 검색 실력이 빠른 거겠지. 야, 2cm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뭐 1기에 만약에 걸려야만 한다면 1기에 발견되는 것이 좋고 1기가 보통 2cm까지 보통 얘기하거든요. 물론 2cm보다 더 작고 1cm, 0.5cm 발견되는 게 좋겠지만 적어도 2cm 이내에는 발견하셔야 유방암의 치료가 잘 될 것이고 2cm의 의미 중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크기가 2cm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손으로 자가 검진하는.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희가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왕 이게 지금 이거를 이게 좀 약간 낯뜨겁긴 한데 이거 지금 선생님 병원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 제가 들고 있을게요. 자, 이 위아래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가슴 모형인데 조금 좀 외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내 편이. 이 가슴을 만져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지기 전에 육안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화면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가 약간 움푹 들어가 있죠. 잘 안 잡히나. 보이죠? 그래 보여요. 움푹 들어가 있어요. 움푹 들어가 있죠. 이렇게 유방암이 있을 때 피부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양쪽 유방을 잘 찾아보는 것이 일단 눈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요. 피부를 당겨서 유방암이 피부를 당겨서 유방암이 이런 분이 암이 눈으로 보이나요? 하는데 피부가 당겨 들어가 있는 거. 피부가 당겨져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방을
한 4등분 정도 해서 나눠서 손으로 눌러보는 건데 예. 이렇게 가슴을 쥐듯이 만지면 당연히 멍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가슴을 쥐듯이 만지지 마시고 3개의 손가락으로 가슴을 눌러서 예. 만져보면 예. 이제 지금 여기 요 밑에는 지금 혹이 있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네. 오, 느껴진다. 아, 이거 이과대에서 근데 이게 교육용인가 봐요. 이렇게 실제로 유방암이 이렇게 만져집니까?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딱딱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만져요. 이건 그렇게 딱 사실은 느낌이 오는데. 섬유선종의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소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혹들이 있는지를 잘 만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가슴 전체를 만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 이외의 겨드랑이 그리고 쇠골의 위쪽, 쇠골미라는 그 쇠골의 예. 위쪽 부분의 임파선을 잘 만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 겨드랑이 림프절, 네. 그다음에 쇠골의 위쪽을 잘 만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니 카카오 왜 이래? 이거 우리 교육용으로 하는 의학 프로그램인데 음란 방송한다고 자동으로 난리네. 이 사람 다 아시죠? 이거 알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네네네. 예, 계속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자가검진은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네. 자가검진 겨드랑이 몽우리가 커졌다고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네, 겨드랑이 몽울이 커졌을 때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유방 조직이 있는 경우, 네, 부유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 왜 우리 이렇게 강아지들 같은 경우도 유방이 이렇게 쫙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이 태내에서 여러 개 태어날 때 있죠. 유방 조직이 쭉 있었는데 다 퇴화가 되는 퇴화가 거죠. 되고. 근데 겨드랑이에 유방 조직이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멍울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임신하면 그 겨드랑이에 있는 유방 조직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죠. 임신하면 임신하게 되면. 그래서 그 겨드랑이는 부유방인 경우가 많고 혹시 거기서도 암이 생길 생기나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섬유선정도 생길 수 있고 암도 생길 수 그럼 있습니다. 부유방에 있는 분들은 검사할 때 그 부분까지 막 끼워가지고 검사하셔야 거기까지 되나요? 끼우기는 어렵고요. 예. 거기는 손으로 만져보는 손으로 거죠. 만져봐야 예, 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3개의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짜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멍울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해야 될 게 림프절이죠.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에는 어떤 혹도 없는데 림프절로 전이만 되는 유방암도 있어요. 진짜요? 여기는 유방에는 혹이 없는데 하나도 혹이 없는데 만져지는 것도 그럼 없고 겨드랑이에만 있다. 겨드랑이만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진단 어떻게 해요, 선생님? 결국은 겨드랑이에 뭐로 만져져서 오셔서 조직 검사를 했고 예. 그리고 유방을 검사하게 되면 대부분은 있는데 예. 한 15% 정도에서는 유방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게 심지어 MRI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방에 있는 암으로부터 전이했는지 다른 부에 전이했는지 어떻게 구별이 되죠? 구별하기 어려운데 조직형을 보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예. 호르몬 수용체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MRI에서 특별한 게 없다면 다른 부위의 모든 부위를 검사를 해야죠. 위도 검사하고 다른 부위. CT를 찍어서 전체를 검사하고 그다음에 또 산부인과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해서 건강하다는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방에 통증이 있는 질문이 여러 개 나왔거든요. 보통 유방암은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유방에 통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많이 배웠었잖아요. 사실 유방의 통증은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 중에 90%가 유방 통증 때문에 오세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럼 저희가 의과대학 때 배운 게 좀 틀렸네요. 좀 잘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통증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방의 제가 통증은 네. 의과대학 때 배울 때는 오히려 유방암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유방암은 통증이 없는데요. 유방은 통증이 있죠. 예, 유방통은 모든 여성들이 갖고 있는 통증이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유방암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예, 대부분이고. 그런데 일반 여성의 경우에 통증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구나. 콩팅님 남성 유방암은 뒷부분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남자도 유방암 생긴대요. 선생님 이런 거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되나요? 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 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은 특정 음식이 아니고 골고루 잘 짜여진 식단을 먹는 것이 유방암에 좋은 음식입니다. 네, 콩이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콩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 먹으면 안 콩만 된다. 먹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콩이라는 게 이소플라본이라는 그런 물질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이소플라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에스트로겐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되거든요. 맞아요. 100mg 이상으로 그래서 과하게 들어가면.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든지 과하면 안 되고 그냥 콩 2숟갈 정도 밥에 넣어서 콩밥 먹는 거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유방암은 통증하고 큰 상관없는데 선생님 오는 환자분들은 90%가 통증이 있다며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원인이 특별히 밝혀진 건 아니고요. 호르몬에 의한 원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 직전에 가장 통증이 심하고 생리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좋아지는 그런 생리통과 똑같은 그런 사이클을 갖는 경우가 많고 폐경이 온 후에도 사실은 통증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방암
대부분 이제 유방암이 아닐까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통증이 있는 여성 중 유방암이 있는 여성은 1%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선생님 지금 준비하신 것도 이제 계속 해주시죠. 네네. 네. 자, 이제 우리 슬라이드 또 보여주세요. 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뭐 병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유방암이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기가 되더라도 90%, 5년 전체 생존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좋고요. 3기가 되더라도 거의 80%에 가까울 정도로 유방암은 예후가 좋은 암이다. 하지만 유방암도 4기가 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위에 보시면 영기암의 경우에는 거의 99%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만약에 안 걸리는 것이 목표지만 만약에 걸려야 화면이 잘 안 한다면 보인다는데 영기에 진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유는 아무래도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기 때문이다. 영기에 진단하려면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검진을 그죠?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2cm가 돼야지 자가 검진이나 그렇죠. 만져서 진단이 되니까. 심지어는 5cm가 넘으시는 분인데도 예. 본인이 혹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5cm 사실 가 5cm면 웬만한 여성의 주먹 사이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의 혹이 있는데도 본인은 혹이 있는지 몰랐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 학회 활동하실 때 그 목욕탕에 때를 미는 세신사 여러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분들 교육도 목욕 했다고 관리사. 그러는데 예. 그 이유 목욕 좀 관리사. 네. 예. 사실 유방암이 진단돼서 오신 여성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목욕 관리사분 혹은 마사지 혹은 뭐 스파에서 오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받다가 진단돼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 남성분들이 좀 잘못해서 그렇죠. 네. 외국은 남편분들이 많이 진단하지 네, 않아요? 뭐 어디서 이상한 유언비어를 듣고 유언비어가 네. 아니라 외국에는 남편분이 유방암 진단해서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진짜요? 뭐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분위기 하시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예. 그 목욕 관리사 협회와 이렇게 MOU를 맺어서 예? 목욕 관리사 협회의 회원분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도 저희가 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홍보 캠페인의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유방암을 일찍 발견하려면 네. 유방을 자주 관찰하고 잘 그렇죠. 자가 검진하고 그다음에 생리가 끝난 다음에 생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 나 큰일 났다 이거 생리 직전에 두 번째 하게 되면- 문제인데 어머나 오늘 어떻게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말만 방송을 타보니까 망쳐 아무튼 어머머. 그렇게 수다를 떨더니 뭐 딴 도움이 거네죠, 하나도 뭐. 안 돼요. 그럼 네. 두 번째 퀴즈를 미리 말하면 어떻게 해서 더 완전히 그죠? 어떡하지? 참 난감하네 이거. 예, 괜찮아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 머리가 좋으셔서 두 번째 문제 아무거나 빨리 즉석에서 아니요 그럼 지금 먼저 생각해내세요. 다른 얘기 하고 네네. 싶은 거 먼저 하시고요. 예, 주관식이나 뭐 그래서 예, 그다음 것도 네네. 보여주세요. 네. 아, 여에스터 수다 그냥 왕수다 떨고 그러더니 진짜. 선생님 다음 웬만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게 어머. 좀 무서운 슬라이드긴 한데 네, 뭐 이런 거 짚으면서 해도 돼요. 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유방의 혹이 이렇게 유방이 굉장히 뒤틀어져 있죠. 오. 이 뒤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굉장히 큰 혹이 있는 거고 네. 이쪽 부분도 왼쪽 네. 가슴의 위쪽 그냥 지금 위쪽 보이는 부분이 건가? 네. 이렇게 조금 색깔이 다르죠. 네. 그래서 많이 이런 다르네요. 부분들이 다르네. 이런 좌우가 눈으로 다르네. 보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은 마치 염증이 있는 것 같은 이거야 네, 뭐 예. 염증과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염증성 유방암입니다. 어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마치 염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또 잘 유방암을 전공하지 않으신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또 항생제를 처방을 하는 그런 또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염증성 유방암이 유방암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분야이죠. 야. 그러면 사실은 보통 이제 유방암은 40, 50대 이렇게 가면서 생기는데 좀 늦게 아이 낳으신 분들이 네. 아기 낳고 유방 염증하고 네. 유방암하고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임신을 하게 되면 사실 가슴이 딱딱해지잖아요. 예. 커지고 그리고 유선염 걸리면 흔하게 빨개지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가 임신을 하면 유방암이 예방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임신을 한 중, 임신 도중 혹은 출산을 하고 나서 1, 2년 이내에는 유방암의 위험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임신 중이나 출산하고 1년 1, 이내에 2년 이내에는. 어. 그래서 그때 뭔가가 만져졌을 때 유방암을 반드시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임신 중에 유방암이 발견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수술할 수 있고요. 임신 중에도 예. 만약에 수술하기 좀 너무 이른 나이다. 그래서 뭐 12주 이내에 유방암이 진단됐다 그러면
조금만 최대한 기다려서 끌게 되죠. 12주 이후에 될 때까지. 15주 네. 말고 12주. 예, 12주 이후까지 끌게 되고 임신의 이제 3분의 1은 적어도 넘게 하고 그 12주가 넘으면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태아한테 문제가 네, 되지 문제가 되지 않게도 않는다고 12주만 합니다. 넘으면 12주만 넘으면. 이상하다. 내가 잘못 기억하나 아이의 이 몸이 다 생기는 게 한 15주까지 되는데 네, 중요한 거 12주. 12주가 넘게 네. 되면 저희가 안전하게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대신 방사선 치료는 임신 중에 못 하죠. 그래서 최대한 아이한테 문제가 없은 상황에서는 유도분만이나 혹은 임신 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임신 중이나 아이 낳은 1년 후에 일시적으로 유방암이 올라간다는 건 좀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떨어지는 되는 거고. 거죠. 예. 네. 보랏빛 하늘나리님 힘내세요. 유방 얘기하니까 막 다들 막 무섭다 그렇구나. 예. 그래도 그 아까 그 예후 보면 상당히 좋아요. 1기까지만 해도 네. 뭐 95% 이상 생존이 되고 맞습니다. 3기도 80%니까. 그러니까 평균 유방암의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90%가 넘고 4기를 합쳐도 전체를 합쳐서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이 열심히 연구한 덕분이죠.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좀 이제 계속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그냥 바로 직권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선생님 그 지금 유방암 가족이 있어서 여기 들어온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현재 유방암을 앓고 있는 가족들에게 최근에 무슨 최신 트렌드나 뭐 강조하실 뭐 치료에 뭐 좀 그 잘 못 들어본 얘기인데 이 방송 보니까 도움이 됐다 이런 거 한마디 좀 해주고 가세요. 뭐 있어요, 선생님? 최신 혹시 아직 30분이나 남았어요. 그래도 나 빨리 저는 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시시해요. 그런 거 많아요. 이거 시생한테 왜 그래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니요, 가족의 중요한데, 역할이 중요해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해요. 네,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데 가족의 역할 중에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말이냐면 술 먹는다고 늦게 안 들어오고 일찍 들어오고. 물론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인데 이제 가족들이 되면 혹은 친구가 되면 암 걸린 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인터넷 서치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거를 찾아서 먹어라. 선물해주기도 하고 억지로 운동해라. 운동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정보들이 사실은 맞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항암 치료 중이나 혹은 호르몬 치료 중에는 특정한 음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 홍삼을 먹게 되면 호르몬의 효과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재발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어떤 특히 항암 치료 중에 홍삼을 드시다가 또 간 이식까지 간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이고. 간에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홍삼은 좀 조심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어떤 음식이든 특히 치료 중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너무 이렇게 권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홍삼 같은 경우 한국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이게 정량화돼서 이게 몇 미리그램 있는 건지 아니면 막 홍삼을 갈아서 달여서 많이 먹는 거가 문제인가요?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간이 약해져 있을 때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한 대 더 때리면 간이 완전히 많이 힘드니까 그때 능력을 조금 잃을 수가 있는 주의하라고. 거죠. 선생님이 그동안에 치료한 그 3천여 명을 수술하셨잖아요. 저희 이제 유방암 수술 또 이 연구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우리 김성원 박사님 모시고 하고 있는데요. 기억나는 환자 없어요? 지금 이분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열악했는데 뭐 치료가 잘 돼서 뭐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뭐 희망적인 기억나는 환자분은 주로 이제 유전성 유방암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젊은 따님이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어머님은 괜찮으셔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오셨죠. 어머니도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되니까 딸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근데 가족력은 한 명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나 이모 다 괜찮은데 모두 그 다 아무도 따님만. 유방암 걸리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서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서 혹시 어머니 유방암 검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여태까지 한 번도 60세이신데 한 번도 유방암 검진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제가 검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검진을 했는데 정말 4cm쯤 되는 유방의 혹이 정말 눈으로 봐도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유방의 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유방암으로 바로 진단돼서 수술까지 바로 그러면 하셨고 한 2기, 3기? 그분은 거의 3기. 3기. 그래도 80% 그럼요.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었다면 따님의 그런 결과가 아니었다면 어머님이 검사 안 검사 안 하셨겠네요. 하셨겠죠. 그분이 한 분 계셨고. 그러니까 그분은 어머님은 그런 유전자 이상은 없는데 연세 유전자 이상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분도. 결과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셨고 하셨고. 이제 어머니 쪽에 유전자에 이상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구나. 유전자에 변이가 있다고 전부 다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따님은 그 20대, 30대? 따님은 30대 유방암 30대. 환자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전자 이상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고 사실은 이제 유방암으로 수술을 이미 하셨고 보통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뭐 사실 많은 여성들은 그냥 유방암 수술만 하고 치료로 끝나는 거죠. 사실 치료는 유방암 수술은 유전성 유방암이나 일반 유방암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예방 목적으로 반대편 유방을 절제할 것이냐, 완전히 절제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 거죠. 네, 또 다른 가만 좀 해보죠. 또 다른 환자분은 이것도 역시 유전성 유방암 환자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 쪽에 유방암 환자가 좀 있었던 거예요. 고모가. 고모가. 그래서 아버님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그래서 아버님이 오셔서 유전자 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연변이가 있는 걸로 나오셨어요. 남자인데. 그래서 그럼 여자는 난소암하고 유방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남자는 전립선암하고 같은 호르몬계 유방암이 많이 걸려요. 남자는 6%의 유방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도 한 20-30배 올라가거든요. 20-30배요? 그래서 그분을 전립선암 검진을 위해서 PSA라는 호르몬 검사와 혈액으로 하는 암 진단 검사와 그다음에 초음파를 했는데 PSA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초음파에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으로 또 진단이 됐어.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진단이었는데 그런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그런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자 형제가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 그 남자 형제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의 위험이 올라가니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더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거네요. 혹시 대장암하고는 상관없나요? 대장암의 위험도 한 2배. 위암과 대장암, 췌장암 등등의 위험은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네요. 근데 쌤이 정말 강의 잘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막 쌤 강의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이 질문하면 야옹이님하고 이동군보다 홍해걸님이 막 그 전에 들었던 내용을 막 답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자 선생님 또 준비하신 거 많은 게 자 유방암의 현황 다음 슬라이드. 유방암의 현황이 우리나라에 2만 명이나 새로운 유방암 환자가 매년 발생합니다. 2만 명이 1년에. 에이 진짜 이거 맞아요? 2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은데 더 무서운 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유는 쌤 뭐라고 생각해요? 1년에 2만 명이래요, 여러분. 아마도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등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잡지 보니까 미국 여성 8명 가운데 1명은 평생 유방암 걸린다고. 우리나라는 맞아요? 20명 중에 1명. 우리나라도 20명 중에 한 명이요. 그 연령대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젊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나요? 다음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는 정말 증가하고 있네. 계속 증가하고 있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연령별 우리나라의 분포인데요. 40대가 제일 많죠, 우리나라. 그러네요. 평균 연령이 51세 정도 됩니다. 서양은 60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젊은 연령에서 유방암이 많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나이 든 여성에서 유방암이 적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여성은 그러니까 서양 여성과 비교해 보면 40대 발병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을 정도로 40대 여성은 비슷합니다. 서양과. 근데 60, 70대 여성의 유방암의 위험은 서양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 현재 60대, 70대, 80대에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유방암으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우리 할머니 세대는 아기도 많이 낳고 몸도 많이 움직이고 덜 비만했고 초경도 빠르고 초경도 늦고 폐경도 빠르고 그리고 뭐 모유수유 10명 다 모유수유하고 옆집 애들도 먹이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근데 거죠. 우리 여기 젊은 여기자도 많지만 요새 신세대 여성들에게 야, 너 유방암에 안 걸리니까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많이 낳고 많이 먹여 5살이면 나
아무도 안 해요. 백월 씨 쌤 강의를 어떻게 들었어요? 쌤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술 적게 먹고 담배 같은 거 안 피우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너무 기름지지 않은 거 먹으라 그 얘기했잖아요. 굳이 꼭 일찍 결혼하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선생님은요. 아니, 왜 이렇게 둘이 왜 그래요? 이유는요. 혜글 씨 나는 계속 그게 아니라 하고. 혜글 씨 눈 근처에 막 짜증이 가득하니까 김성훈 선생님이 쌤을 보고 싶겠어요? 그죠? 제가 또 다정하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거죠. 정확히 전하게. 저는 그래서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24세 결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하다. 아니 선생님이 24세? 선생님이요? 네, 제 와이프도 24세. 선생님 뭐 때문에 전립선 때문에? 아니 사모님도. 아이고 야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24시면 의과대학 졸업하기 전이네요. 본과 3학년 때 결혼했어요. 본산 때. 저기 연애하셨어요? 네. 보통은 본산 때 결혼하는 거 사고 쳐서 결혼 많이 하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 왜? 캠퍼스 커플? 네, 같은 CC 같은 학년? 네. 같은 학년? 잘 알고 있죠. 어머 정말요? 어머 뵙고 싶네요. 야, 어머, 그렇게 저희 둘은 서로 능력 없어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 서로 짝을 못 찾았잖아요. 네. 아무튼 유방암이라는 측면에서 좀 일찍 결혼해서 다 궁금하시대요.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하셨는지. 뭐가? 인턴 들어가면 바빠질까봐?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쌤. 정답입니다. 인턴 들어가면 네. 바빠질까봐. 보통 본과 4학년 때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 동기들도 다 그렇게 결혼해서 저 노처녀로 30까지 있으면서 제가 인턴 레지던트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없어가지고. 아니 왜 왜곡된 정보를 본상 때 언제 결혼을 많이 해요? 아니 그게 본사 겨울방학 때 보통 본사 겨울방학 때 많이 하죠. 인턴 그렇지. 들어가면 못하니까. 그럼 사모님은 몇 살 때 얘기 나셨어요? 25세 얘기 났어요. 어머. 본과 4학년 때 임신하고 있었죠. 본가 상태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럼 인턴 할 때 아기 낳네요. 그렇죠. 아기를 낳고 인턴을 못했죠. 아기 낳고. 1년 쉬었습니다. 1년 쉬었고요. 오늘 유방암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제 얘기해가지고. 아니요, 선생님 24세 결혼하셨다니까. 네, 우리 흰둥이님 뭐 물어보세요. 댓글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우리 흰둥이님이 혹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 그렇지 않죠. 예. 뭐 양성 아까 얘기했던 뭐 유방 샘물하고 저물하고 어느 쪽인지 까먹었어요. 이게 제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마셔. 네네. 네. 그 헬리콥터가 양성 혹인 경우에는 꼭 제거할 필요가 없고요. 네. 물론 양성인 경우에도 혹의 종류에 따라서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뭐 혹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 아니면 제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 전문의에 의해서 전문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콩이님이 자궁암하고 유방암 관련이 있나고 물어보셨어요. 자궁암도 네. 자궁에 생기는 자궁암이 있고 자궁 경부에 생기는 암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 거. 자궁 경부에 생기는 암은 사실은 바이러스에 의한 원인이기 때문에 유방암하고 유방암과는 관련이 없고요. 하지만 자궁의 벽에 생기는 자궁암은 자궁 내막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유방암과 연관성이 조금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도 자궁 내막암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많지는 않죠.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네, 유방암 수술하고 5년만 잘 견디면 완치된 건가요? 유방암 맞습니다. 이게 뭐 완치란 말씀을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세요. 수술하자마자 저는 완치된 거냐. 근데 유방암에서 완치란 말씀을 쓰기가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18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8년 만에 뼈로 전이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와. 18년 만에. 그러니까 유방암은 재발을 안 했어요. 유방은 멀쩡해요. 유방에서는 재발을 안 했는데 그냥 뼈로 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18년 동안 그 암세포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18년 만에 암으로 전이가 된 그분이 좀 과로하거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였던 글쎄요, 그 면역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면역으로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유방암은 굉장히 오랫동안 재발할 수 있는 암이다. 그래서 한 10년을 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0년 정도는 최소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18년이나 볼수해서. 아까 질문 주신 아콩이님이 그 말씀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자궁 내막암 1기였던 모양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방암하고 관련이 있나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검진 열심히 하시면 되죠. 네. 자 계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튼 40대 가장 많고 그리고 60대 고령은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 우리 할머니들이 유방에 좋은 생활을 하셨다. 맞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유방암이 걸릴 위험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40대는 안 그렇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70대나 60대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낮은 거지. 지금 40, 50대 그래서 분들은 선배님이 70이 되셨을 때의 위험은 나이를 들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검진 열심히 할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모양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거다. 30년쯤 되면
이렇게 제가 올라가니까. 30년 뒤에 다시 메디테가 나온다면 아마 올라가는 그래프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와. 30년 말고 선생님 자주 오세요. 네네. 오늘 1시간 만에 말씀 다 30년 못 뒤에 꼭 하잖아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말씀을 오스테오 네. 제이님이 20대 중반에 섬유손종 제거 수술했고요. 네. 그죠? 어머니가 자궁을 제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질문. 20대에 걸리셨는데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위험이 높냐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네. 이 유방암 걸릴 위험은 아무래도 섬유손종이 있으면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근데 양성 유방 종양과 자궁암의 관련은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담동 우이님, 네, 1cm 혹이 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증식성 어쩌고다 악성은 아닌데 만모통 수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모통? 증식성이라는 것에 결국은 증식성 세포 중에 세포가 이쁘게 생기지 않은 비정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좀 무섭게 생긴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증식성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모통보다? 네, 만모통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무섭게 생긴 비정형 증식 세포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했을 때 유방암일 가능성이 한 15%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고 비정형이 섞이지 않은 증식성 종양은 사실은 꼭 수술이나 만모톰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만모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실제 조직 검사의 결과를 보고 말씀하지 않으면 이렇게 드린 말씀을 갖고 절대 판단하셔서 만모톱을 할지 말지 혹은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아콩이님이 이제 아마도 내일부터 항암 치료 들어가신다고 그러네요. 네, 선생님 응원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항암 준비하시는 분께. 항암 치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항상 영화 보면 변기 붙잡고 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막 말라 있고 머리카락 빠지고 그런 걸로 보시는데 물론 머리가 빠지는 항암 치료가 사실 대부분이긴 하지만 요즘 옛날처럼 그렇게 막 토하고 힘든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약이 너무 좋아져서 굉장히 그런 항암 치료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항암 치료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이미 하셨던 선배 환자분들하고 얘기해 보시는 것, 환우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정보를 나누시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방암 앓으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모이는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동이 아니라 동병상련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 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유방암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 네. 가슴에 혹이 잡히면 유방암, 섬유선종. 어머 해골 씨, 여기 선생님 진짜 답 다 해주셨다, 그지? 이미 다 하신 거네. 가슴에 혹이 잡히면 유방암일 수도 있고 섬유선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이 많이 생기나요? 네. 많이 생기지만 짧게 밟는 건 상관이 없고 너무 길어지면 5년, 10년이 되면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 여름에 너무 막 더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용의 호르몬 몇 하셔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유방암 환자는 호르몬 치료의 금기 사항입니다. 유방암의 재발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유를 하면 유방암은 예방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비만하면 유방암이 많이 생기다. 정말 중요한 건데 특히 폐경이 된 여성의 비만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 폐경되기 전에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나오죠. 근데 폐경이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피하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하 지방이 많으면 연료가 많은 거죠. 연료가 많으면 거기서 여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만, 특히 그 폐경 후에는 몸을 좀 비만하지 않도록. 근데 폐경 뒤에 사람들이 많이 살이 찌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렇군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남자도 갱년기 때 피하 지방이 늘어나면 여성 호르몬 자극으로 유방암 위험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뭐 남성의 왜냐면 저희 남편이 요즘 피하 지방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남성의 위험인자, 결국 유방암의 위험인자인데 남성의 유방암의 위험인자가 사실은 잘 알려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서 알고 있는 그런 정보보다 알려진 게 별로 없고 남성들이 이제 약간 좀 성 정체성이 좀 다르신 분들이 에스트로겐을 드시는 호르몬을 분들이 먹었어. 가슴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유방암은 분명히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중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남성의 경우에는 역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유선염 암으로 될 수 있나요?
유선염은 암으로 바뀌지는 않는데요. 네. 암을 유선염으로 오인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호르몬 치료로 메게이스 먹는다는 분이 3개월 만에 체중이 30kg 늘어났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입맛을 돋우는 약이라고. 메게이스를 호르몬 치료, 그러니까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마 부작용으로 부작용 이제 식욕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해서 선생님이 쓰셨겠죠. 필요했으니까 썼겠죠. 네,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네. 조금 조정하시면 네, 되겠네요. 아까 살이 안 찌는 입맛 없는 할머님은 메게스를 쓰는 게 네. 좋고 그리고 용량 자체가 조금은 다른 걸로 알고 용량 있습니다. 줄이시면 도움이 될까요? 네, 선생님 병원은 또 특이하게 유방암 수술을 할 때 상형외과 전문의랑 같이 한다면서요. 네네. 질문이 수술 후 외형상 재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과거에는 재건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2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요?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환자가 직접 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어려운 비용인데 요즘은 그게 급여가 됩니다. 선별급여 보험에서 이제 내주는 거고요. 유방암인 경우에는 유방암 경우에 반 정도를 대줍니다. 나라에서. 그럼 지금은 1,000만 원? 환자 본인이 내는 돈은 한 3,400만 원 정도 많이 줄었네요. 이내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재건을 하고 있고 한 30% 이상이 요즘은 완전히 절제한 경우에는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수술, 그러니까 뭐 유방암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건이나 이런 거를 얼마 만에 할 수 있나요? 재건은 보통 별 문제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고요. 있는 거고요. 물론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2번, 3번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죠. 그게 좋은가요?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보다? 환자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내가 가슴이 없이 사는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팔이 한쪽이 많이 붓고 림프 부종이 있으면서 뭐 해모백이라고 피가 나오는 거 줄도 피주머니라고 꽂고, 하죠. 보통 피주머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저리고 붓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어떤가요? 림프 부종이 오는 이유는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절제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절제하는 예가 과거에는 100%였습니다. 전이가 없더라도 전부 다 절제를 했거든요. 옛날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20-30%의 환자분들이 팔이 붓고 어떤 분들은 난 유방암은 문제가 안 되는데 팔이 부어서 그게 더 유방암보다 더 큰 장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고 해서 유방암이 전이 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전이가 없으면 더 이상 절제를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수술 중간에 림프 검사를 하는 거죠. 해서 안 떼도 되면은 겨드랑이를 안 건드리면은 많이 안 한두 개 정도만 거예요. 떼고 끝내게 되면 아무래도 림프 부종의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청계 태양님처럼 나라에서 유방 재건 지원해 준다니까 너무너무 환자분들이 다행이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원하셨던 부분인데 다행히 작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된 거구나. 저 우리 두 기자님들 그 2015년부터 시작했어요. 2015년.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로 이렇게 부분 절제하고 보형물 집어넣는 거. 이게 부분 절제는 보험이 안 되고요. 완전 절제 때 넣는 거를 절반 지원한다. 절반 지원해 주고. 부분 절제인 경우는 유방 조직이 좀 남아 있으니까 브리지오나 이런 걸로 재건을 하지 않아도 남아 있는 유방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저희는 항상 수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또 미용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죠. 부분 절제냐 완전 절제냐 그 판단 어떻게 기준은 뭐예요, 판단하느냐? 선생님들? 옛날에는 뭐 2cm, 5cm 뭐 이런 특정한 기준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원래 유방 크기와 암의 어떤 비율.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율. 2cm나 3cm라 하더라도 가슴이 너무 작은 여성은 보존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5cm나 6cm가 되더라도 가슴이 굉장히 큰 여성은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사이즈보다는 어떤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샘 분야하고 다를 수 있는데 갑상선 암이 있으셨던 분이 여성 호르몬제 치료 할 수 있냐고 별 갑상선 호르몬과는 상관없죠. 여성 호르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갑상선 암 치료했어도 여성 호르몬 저용량 괜찮다. 유방암 수술 후에 그 부종이 심하대요. 림프 문제인지. 그런 경우는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어요? 부종을 치료하는 방법이 사실 유방암 치료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부종의 치료는 림프 부종의 치료, 팔이 붓는 림프 부종의 치료의 목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림프 부종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겨드랑이 그렇죠. 림프질을 제거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좀 섬세하게 수술하는 분을 찾아가셔야 되는 그리고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팔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팔에 상처가 나는 일, 근데 팔에 심지어는 저희가 혈압도 재지 말라 그러거든요. 막 그 꾹꾹 누르는 그렇죠. 압력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본인이 그다음에 무슨 화초를 가꿀 때 장갑을 꼭 끼고 상처 나지 상처 않게. 안 나게.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는 꼭 팔에 있는 스타킹을 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 상사에 가면 있나요? 그렇죠. 스타킹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장갑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런 스타킹을 끼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예방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운동할 때 팔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스타킹 끼고 그렇죠. 운동한 다음에 다시 벗으면 되는 거네요. 지금 그 아까 아콩이님은 실제 현재 유방암을 앓고 계신 분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항암제 가운데 보험이 안 되는 아마도 그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그런 뭐 키트루다 같은 뭐 몇 천만 원 하는 거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유방암에 지금 적용을 합니까, 선생님? 뭐 대부분의 이제 그런 실험적인 특히 급여가 되지 않는 대부분의 약품들은 이제 4기 유방암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급여가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혹은 유방암에 의한 생존율을 좋게 했다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은 실험적인 약물에 또 환자분들이 너무 또 목매여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뭐 어떤 암 항암제가 개발됐다, 개발되었다라고 신문에 나면 잘 읽어보면 귀실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당장 기자분들은 뉴스니까 쓸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새겨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의사들이 권하는 좋은 약 그리고 필요한 약들은 의사들이 다 알아서 권해드리니까 병원에서 어떤 의사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콩이님 아마 자궁 내방암하고 백혈병이 같이 있어서 백혈병 하면 들어가시는 분 힘내세요. 그러네요. 야, 이 벌써 시간이 핑크리본 많이, 대부분 다 아시는데 그래도 핑크리본이 무슨 뜻인지 왜 핑크로 했는지 저희들이 다 우리 핑크리본. 선생님 넥타이도 일부러 핑크로 하고 오신 거죠. 많이 하고 다니는데 선생님 평소에도 핑크로 많이 하세요? 그 핑크리본이 잠깐 들어주시죠. 핑크리본이 옛날에 브레이저가 없었을 때 여성들이 손수건으로 양쪽 가슴을 가리고 핑크색 리본으로 브레이저를 대신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핑크 리본이 유방암의 상징이 됐고요. 또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단체 그 회사가 유방암의 어떤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핑크 리본을 캠페인의 상징으로 삼아서 진행이 됐던 거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펴지면서 핑크 리본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핑크 리본 캠페인이 있습니다. 마라톤도 하고 또 뭐 점등식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10월 달에 사실은 핑크 리본 캠페인의 달이기 때문에 10월에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7월인데도 핑크색 리본 하고 오셨네요. 그죠? 쌤이 나오시니까 의사분들 착한 분들 많으시대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 감사합니다. 주치쌤이 아주 친절하신가 봐요. 그죠?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시간이 그런데 그럴까? 어머, 오늘 새로운 그 사람하고 빨리 얘기 좀 원장님 성함으로 삼행시 써서 3분 추첨해서 선물 준다는데요. 이런 거 어때요? 네, 좋습니다. 아까 문제 하나 날렸으니까.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자, 그러면 아무튼 문제야. 자, 제 입이 문제죠. 우리 선생님 조남이 대림성모병원의 김성원.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2년 전에 아버님 병원 물려받으셨죠. 좋으시겠어요. 금수저 샤워터. 자, 아무튼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그 삼행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순발력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어떤 선물 드릴까요? 선생님 뭐 책 쓰신 거 없어요? 선생님 책은 쓰고 있고요. 나오면 바로 그러면 선물 뭐 하나 좀 갖고 와봐요. 선생님 뭐 없어요? 진짜 선물 뭘로 하지? 선물. 유방 검진권 제가. 유방 검진권 좋아요. 대림성모병원 유방 검진권 3분이에요. 김성원 선생님이. 근데 그것만 갖고 약간 어때? 거기에다가
우리도 뭐 하나 준비하자 해서 네. 뭐 비타민제를 하나 드릴까? 비타민제가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스킨 포뮬러. 그래 네, 알았어. 이너뷰티. 와 완전 대박이네요. 네. 이야. 자, 아무도 안 올려주시는데. 자 아니 하나 둘 셋 해야 돼. 이것이 말이 너무 길었어요. 시작.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김성원 근데 아직 저 준비가 성원 쌤은 성스러운. 우와 보라피 하늘나리님. 와 역시. 오케이. 와 테스트 죽인다. 김성스러운 성모병원 원장이 돼서 어머나. 출장 안 받은 분은 그냥 묻어가네 묻어가. 아니 출장 안 받으면 저 별로 못 뵀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하신 거예요? 갑자기 김성원 성모병원 원장이 될 사내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콩팅님 김성원 찌찌 박사님은 성스러운 유방을 지키는 넘버 원. 야 이분은 처음부터 보셨구나. 찌찌 박사님 하는 거 보니까 콩팅님. 됐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로 알고 이제 확정이에요. 와 김성원 선생님은 성공한 유방 전문가 원대한 의사님. 야 그럼 이거 해골 씨 우리 셋 해가지고 6분 정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성원 선생님 보고 왜 이렇게 잘생기는 분 너무 많으세요? 나중에 선택해 주세요. 네. 어머. 자 우리 저 추첨해서 한 5분 지금까지 올린 분들 해서 네. 선착순으로 올려드리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남성분들이 맞추셨으면 어머니나 여자 형제나 그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네.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고마워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선생님 미담이시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시구나. 글쎄. 야, 저 의과대학 다닐 때 쌤은 저하고 5년 아래여서 제가 뵌 적이 네. 없네요. 제가 레지던트 때 학생이었네. 그러네. 에스터 나이 많은 게 자랑 아니라 그래. 몇 번 얘기하는데 지금 자꾸 그래요. 젊고 잘생긴 후배 선생님을 보니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됐어요. 네. 그 유방암 현재 투병 중인 환자나 가족분들께 선생님 어떤 당부 말씀?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오고요. 또 저 생각에는 너무 나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또 많은 가족분들과 또 많은 환우분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방암을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화이팅하십시오. 화이팅이에요. 네. 선생님 이것이 저도 한마디 하면 빨리 안 해, 돼요? 시간 없어. 이게 많은 분들이 암이라고 하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방암은 아니잖아요. 조절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선생님이 잘 고쳐주세요. 함께 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검진 열심히 네. 하러 갈게요. 네, 선생님. 그 나오신 김에 병원 깨알 자랑 좀 하세요. 깨알 자랑. 그러니까 대림성모병원 이제 현재 유방암 센터로 키우겠다는 그 꿈을 갖고 계신데 유방암을 앓고 있는 분이 뭐 유명한 대학병원을 꼭 갈 필요 없다. 그게 선생님 지론이잖아요. 물론입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요 세밀하게 얘기하기는 엄청 쑥스러울 텐데 아니, 왜? 저는 주위에 유방암이나 아니면 다른 암으로 고생하는 분 보셨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제대로 된 답 얻으려면은요 대학병원을 몇 번씩이나 가야 되고 정말 가도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요.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강호에 많이 있으시니까 개인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생병원에는 성형외과 선생님까지 계시니까 네. 좋다는 얘기죠. 네, 더 추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다 아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제 화려한 설비나 뭐 시설, 장비 이런 것보다도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이나 실력 이런 게 맞습니다.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암이나 혹은 질병을 병원이 고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암이나 질병은 사람이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시는 게 큰 복이고요. 사실 저도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어느 의사한테 가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쌤 홍해걸 씨가 개업했고요. 네. 제가 개업했으면 어느 병원 오실 거예요? 또 무슨 얘기하나 참나. 아이고.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가야 되겠죠. 아니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해골 씨 클로즈업 보세요. 해골 씨는요 오늘 1시간만 내내 눈을 찡그리고 있고요. 안 찡그릴 수 김성은 쌤하고 저는요 웃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픈 환자분이 웃고 있고 부드러운 의사 쌤 얼굴만 봐도 나으니까 저는 친절한 의사 쌤 참 스태프들 안 되겠어. 중요하죠. 우리 네. 이 여에스터 씨 잘라야겠어요. 뭐. 그럼 다음 주에 나오지 마요. 아니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보다 좀 말을 적게. 쌤 해야 그러면 네. 제가 나오는 게 나을까요?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게 나을까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보세요. 아시는 오늘 방송을 다시 돌려보면 김성원 쌤은 저를 바라본 시간이 해거 씨를 바라본 시간이 2배 정도는 돼요. 네. 여러분 에스더 팬이요. 해거 씨 안 찡그린다 하고 찡그리고 있대요. 네. 저희 아시죠? 그 메디텔 화요일 날 8시 계속 하고요. 네. 저희가 모시는 분은 아무튼 그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평판이 좋고 실력이 있고 여러분들께
진정성을 갖고 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빛났고요. 네. 근데 선생님 네. 방송 많이 해보셨어요? 그 방송 잘하세요? 그래 좀 사람이 좀 유들유들 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 것 같아요. 여성분들을 대하는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럽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랜 세월 환자를 친절하게 봤다는 여성화되는 게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분명 네.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사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안젤리나 졸리가 2013년도 13년도에 예방적인 절제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유전성 유방암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엄청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백지연 씨가 진행하는 피프 인사이드. 어쩐지 선생님 얼굴이 익숙했어요. 방송을 많이 진행해서 거의 뭐 6개월 동안 하루에 섭외 전화를 3건 이상 안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잠깐이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부른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젤리나 졸리 덕에 상당히 많은 뭐 방송에 출연을 한 적이 좀 많았고요. 사실 그 두 분 그 안젤리나 졸리하고 그 누구죠? 남편이 누구죠? 옛날 과거 남편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네. 아니 그 미국에서는 그렇지 한국에서는 여에스터가 홍해거리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유전성 유방암으로 두분 이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브래드 피트. 그리고 거긴 또 거기는 헤어졌고요. 네. 우리 좋은 일 하자 이거지. 뭐 시간 너무 했다. 선생님 네. 이제 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여러분들 잠 못 자서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김성원 선생님처럼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때 내서 좀 조금만 얘기하고 김성원 선생님 방송을 많이 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분명 여성 환자에게 친절하고 환자에게 애정이 있고 정성을 다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잘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좋아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나 오늘 방송 정리하는 멘트. 저 이제 가만히 있을게요. 오늘 사실 두 분 선배님들 모시고 뭐야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즐거웠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나올 수 있으면 더 재밌는 선생님 30년 후 말고요. 30년 몇 개월에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짬짬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에 오셔가지고요. 저희 막 토크 같은 거 이런 거 해요. 저희 홍혜글 씨의 바람이요. 저희가 의학 드라마 만드는 거거든요. 나는 예쁜 여자 선생님 좀 발굴해 봐요 좀. 저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미남 쌤 나오셔서. 쌤 의학 드라마 하면 거기서 의사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디텔 잘 기억해 주시고 혹시 오늘 그 궁금했는데 저희가 답변 못 드린 것 아시죠? Beyond The After The Rain.kr. 혹시 금나나 쌤 모시고 오래요. 금나나 쌤. 그래, 금나라 선생님 모실게요. 되게 금나라 왜 이렇게 지금 저 한국에 오셨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지금 김성훈 쌤 앞에서 금나나 쌤 얘기 오래 하면 안 되죠. 알았어. 선생님 정말 쌤 드라마의 최적이래요. 미남이어서 이동건보다 홍혜걸님 최근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 비욘디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저희가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서 답변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번 관련해서는 비욘디 답변 쌤 잘 달아주셔요. 그리고 대림성모병원 기억해 주세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